안녕하세요. 오늘 헝거의 관객과의 대화를 맡은 이지원이고요. 저랑 황대현 감독님이랑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이제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여기 접속하셔서 영화를 보시고 궁금하셨던 점이나 감독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감독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 소개를 좀 듣고요. 감독님 소개와 이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들으면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헝거 연출 강다현이라고 하고요. 좋은 주말에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헝거는 장녀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집에서 장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지가 자신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존의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는 영화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려주실 때까지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SF 영화죠. 헝거라는 영화는 SF 장르의 영화고, 사실 SF 장르라는 게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한 장르 중에 하나죠. 문학을 시작으로 사실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시대 흐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실 다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특히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서 SF 장르를 다루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의 그런 것들이 제일 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어떤 어려운 지점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SF 독립영화이죠. SF 영화를 시도를 하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격려와 그 대단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좀 궁금했어요. 왜 SF, 사실은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영화의 장르를 SF로 삼으셨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고 할 때 SF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고, 원래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영화가 이제 장편으로 기획된 영화는 아니고 이제 단편보다도 더 짧은 초단편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영화였고, 그렇게 이제 탈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거치는 그런 선택들과 그런 여정들이 조금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시작점이 어떤 우리가 항상 이제 익숙하게 생각해온 그런 물건들을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크게 보였을 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나라는 존재를 이제 마주하면서 그렇게 좀 SF 장르로 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서 몇 개 좀 더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과 추락의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상승이라고 하면 어쨌든 빌딩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게 있고, 추락은 어쨌든 하천으로 대비되는 그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프닝 씬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뜨기 전과 타이틀이 뜨고 나서의 몇 가지 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프닝 씬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좀 지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 상층과 하층이라는 그런 뭔가 빈부에 따른 그런 구분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엄청 되게 전형적인 좀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건의 문제도 있을 테고 해서 이 세계관을 처음 만들 때 좀 더 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세계를 좀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위와 아래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때 유지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상층과 하층이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질문 있으시면 편하고 과감하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질문이 없어서 저는 그것도 좀 흥미로웠거든요. 보면서 이제 가족을 표현하는 방식 영화에서 이제 그 가족이 딱 그 6식구가 나오잖아요. 그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유지, 막내 아들이 유민, 그다음에 유정과 유희 이렇게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이 가족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그 남동생 유민과 유지와 유희, 유정 세 자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밥 먹는 집에서 장면을 보면 그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막내 아들인 유민한테만 부모님들이 엄청난 관심과 신경을 쓰고 그 유지를 비롯한 세 자매한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부모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보여줬던 그 뭔가 위로 많은 누나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몰빵하는 그런 가족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식의 가족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유지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지를 장녀로 설정을 했는데 유지도 사실 중학교 3학년 되게 어린 학생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제 부모가 없을 때 유지가 엄마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유지가 그 소위 말하는 그 K 장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엄마는 이제 그 위에 그 자매들이 많고 그 아래에 그 남동생 하나가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되게 큰 인상을 받았던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좀 참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이면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이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10대가 겪고 있는 그 시기에서 좀 많은 그 무게를 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그런 설정을 넣었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식탁 장면에서 그 셋이 엄마와 아빠와 막내 동생이 이제 셋이 같은 부근에서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그 세 명의 모습만으로 어떤 하나의 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편으로 돌면 여자 그 자매들이 있는 모습으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족의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 장면 보면 사실 그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 있는 그 샷의 백은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마천루들 그리고 반대편 유지 쪽에 백은 사실 이렇게 막혀있는 벽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비되는 미장센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몇 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라는 캐릭터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고로 영화를 굉장히 잘 보셨다고 인사하는 제이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지에 대한 설명. 네, 유지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는 그 윤아 배우가 오진 않았지만 이제 윤아 배우가 해석해준 그런 느낌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지는 이제 너무 어울리지 못하는 다운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업되어 있는 사람도 아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중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던 그런 무게들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서진이라는 자기를 이제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거라고 보이는 이제 사람이지만 어떤 열쇠로 보이는 그런 인물을 따라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안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촌이라는 곳에 대해서 되게 좀 사실은 말도 안 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우선 더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이 배우들과 촬영할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밤씬 그 트럭씬에서 유민이가 이제 자는 씬이 있는데 사실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자는 역할을 하다 보니 실제로 잠들어. 네네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실제와 같은 연기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어린이 배우들과 찍으면 그런 경험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늦은 시간에 찍으면 정말 자야 되는 씬에서 정말 잠들어 버리는. 네. 굳이.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그 토네이도를 보고 뛰어나왔을 때 여러 아역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심각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뛸 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밝게 웃는 미소들이 사실 편집을 할 수 없어서 그게 조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많이 배우면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에서 심각한 얼굴로 뛰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미소들이 얼굴에 드러나다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잡기도 애매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촬영장에서 유나 배우가 되게 유민이랑 그 동생들을 진짜 언니처럼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아역 배우하고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 제가 이제 디렉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옆에서 좀 더 쉽게 해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분들의 어머니들. 네. 그 질문을 또 제가 하나 드리자고요. 사실 아까 그 가족의 얘기가 조금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유지의 부모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어른들이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유지라는 어떤 중3짜리 아이한테 다 전가가 돼버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생각도 좀 궁금했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 안에서 그 부모 세대, 윗세대의 어떤 역할과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이 아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사실 유지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 대표적으로 유민을 챙기거나 이런 일들은. 그래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쓰게 되는 이야기들의 어떤 구조적인 방해자들이 주로 어른들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주인공도 10대로 등장하는 이유도 어떤 그런 이제 실제적인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뭐 꼭 이제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겪어오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구조적인 그 방해물들이 주로 어떤 기성세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돌이켜 보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쓰였던 사실은 그 칼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소심한 네오님이 주신 질문 중에 빌딩이라는 어감 자체도 그렇고 아닙니다. 이게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비슷한 이거네요. 빌딩 사립학교 직원들의 흰색 유니폼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때 유지의 검은색 옷, 유민의 흰색 의상, 검정색 바지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되게 미술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흰색 유니폼으로 설정을 했던 이유는 그 초반에 드러났던 하촌의 이미지와 조금 대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있는,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로케이션 가서 찍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좀 더 현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현실에서 조금 띄어서 뭔가 좀 판타지적인 공간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흰색 유니폼 위아래로 맞춰서 입는 어떤 학교는 사실 실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컨셉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 흰색 유니폼을 썼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유지의 교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교복을 입는 학교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빌딩이라는 어감 자체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그보다 이 단어를 배경으로 구체화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보다는 마치 병원 느낌이 들어서 더욱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촌에 있는 이미지와 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여건에서 좀 대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과 그 빌딩이라는 되게 거대한 건물과 이제 비교되는 그 이분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좀 레퍼런스를 찾다가 사실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이미지들을 좀 대비되게끔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그 흙과 백의 색깔이 이렇게 대비되는 지점들이 되게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백이라는 색깔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망을 대변한다면 그 욕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저는 그 유지가 유민의 유치원 사립학교 초등학교에 가는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보면 이제 그 장면을 소개하는 첫 번째 컷 자체도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높은 공간에 올라가는 느낌의 카메라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삥 둘러진 계단을 엄청 높아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는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에 들어가서도 보면 이전에는 어쨌든 그 흙과 백의 색들이 사용이 되었지만 가장 극명하게 대비돼서 완전히 화이트 톤의 컬러의 공간과 그다음에 선생님의 옷도 화이트 색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이 가장 극명하게 투영된 장소가 사실 가장 나이가 어린 남자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의 화이트 색깔의 사용이 흥미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유지가 다른 평행 세계로 가기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결말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이 결말이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그 또 다른 평행 세계,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유지가 살고 있는 곳에는 서진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에는 또 다른 서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엔딩을 고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유지가 지금 말씀드렸던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진을 따라가는 어떤 선택이었던 건데 지금 영화에서의 엔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청 집중된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엔딩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둘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리고 원래의 유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좋은 데일 수도 있고 나쁜 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항상 그 억눌려 왔던 마음을 벗어나고 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간 엔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권현숙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성장통 겪고 있는 유지의 모습을 담은 영화 잘 봤습니다. 부모님, 친구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하촌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유지가 격변의 사춘기라 이해하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난 세상에서도 유지가 가족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유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지의 부모님한테 오잖아요, 신우가. 그랬는데 사실 거부를 하고 이제 완전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결말인데 그때 유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라디오가 아빠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족의 생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를 거부하고 사실은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빌딩과 하촌이라는 그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조가 이렇게 완연하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는 유진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유민이나 어떤 그런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다른 선택을 전혀 1%도 하지 못하고 이제 남몰래 그 서진이와 함께 도망갈 돈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뭔가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미는 남아있지만 다시 그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가 들림에도 이제 그런 아빠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 그 유민이 뭐 그래도 그 유민이 뭐 기침할 때 뭐 목도리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남동생을 이게 챙기는 아직 그런 모습은 남아 있지만 그 엔딩에 선택으로 가기까지의 뭐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유지의 선택을 보면 이 영화는 그냥 그 어떤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한 자신의 삶을 좀 찾아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네. 캐스팅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어쨌든 유지 역을 맡은 김유나 배우님도 그렇고 다른 이제 캐스팅 배우분들도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어떤 과정에서 캐스팅을 하셨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지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가 뭐 되게 친절한 스토리로 구축된 그런 영화가 아니어서 사실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런 무표정들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원래 그 유지 캐릭터가 사실 10대는 그러니까 그 중학생은 아니었었고 뭐 고등학생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대 분들도 좀 만나봤고 이제 여러 좀 다양한 나이대 배우분들을 좀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뭔가 확신을 얻고 있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뵀지만 뭐 저 스스로의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김유나 배우가 어머님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고, 거기 프로필에 있는 실제로는 되게 활발하고 되게 귀여운 친구거든요. 근데 되게 무표정 짓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뭔가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유지가 실제 사람으로 생겼다면 저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얘기해보게 됐고 바로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이틀 전에 확정이 픽스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극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되게 좋은 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좀 궁금한데요. 그 마지막에 구에 들어가서 유지가 또 다른 나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1인 2역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나눠 찍고 합성을 하셨던 거겠지만 그 연기를 할 때 좀 궁금했어요. 그 배우분들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 찍을 때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찍었는지 아니면 그걸 받쳐주는 어떤 다른 배우분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이 그것들을 해줬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했어요. 그 크레딧에 유지 대역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이제 어깨가 걸치는 그런 OS 샷을 찍을 때 그 팔이나 머리를 대신 해주셨고 그리고 혼자 이제 연기했던 컷들도 있었지만 그 유지 대역 분이 그 유나 배우가 연기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상대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분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한 번은 이제 실제 유지의 모습이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간극이라고 해야 하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그 과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유나 배우가 많이 고민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뜨는데 잠깐만요. 이제 감독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은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단편 영화도 찍으셨고 이번에 장편 찍으시고 사실 SF 단편 소설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찍으셨던 공개된 세 편의 영화 이제 블랙 뷰티라는 단편,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단편과 이제 헝거까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두 단편 영화는 호러 장르에 조금 가까운 영화인 것 같고 이번에는 SF 영화였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장르에 대한 계속 일관적이게 지금 찍고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특정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출발점들이 좀 현실과 다른 시간을 저한테 주는 그 영화와 어떤 드라마라는 그 서사의 재미에 뭔가 꽂혀서 제가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유독 좋아하는 SF 소설이나 영화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감독님이 인상 깊게 보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SF 영화나 소설이 있으신지. 저는 그 영화 중에서는 언더 더 스킨 같은 조금 그 영화에서 많이 좀 레퍼런스로 삼았던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컨택트랑 이제 그 전에 또 있는 컨택트 있잖아요. 첫 번째 컨택트. 거기에서도 되게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고 좋아하는 SF 영화인 것 같아요. 조금 다시 영화 얘기를 좀 돌아가면 유지에게 서진은 어떤 해소를 해주는 인물의 장치처럼 보였는데 감독이 생각하시는 서진은 유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유지가 보지 못하는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그래서 유지가 이제 사실 밖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촌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촌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 이제 유지를 봤을 때는 좀 안 살아봤으니까 저런 말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만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서진이 유지에게는 그게 뭐 하촌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 다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어떤 자기가 그 유지가 보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풀밭에서 이제 두 유지와 서진이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그런 갈등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빌딩에 살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하촌에 가고 싶어하고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서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지가 그 살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서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보면서 안쓰러웠던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된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근데 요즘의 세상은 점점 그 나도 모르게 결정되어 버린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어떤 한 개인의 미래까지 사실은 결정 끝까지 가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들이 서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SF 장르라는 게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장 가깝게 대변하고 있는 장르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질문은 어쨌든 이 영화는 그 평행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멀티 세계. 그 유지가 발견한 또 다른 나라는 어떤 인물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이런 멀티 세계, 평행 우주를 상상하신 감독님의 의도가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됐던 그런 이유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평행 세계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관에 와서 뭔가 영화를 보면서 뭔가 또 다른 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지가 그 지금 감독님이 상상하신 멀티 세계의 의도가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유지가 그 처한 그 환경에서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가 저희처럼 뭔가 이런 영화관이나 다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유지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를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현실을 바꿔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 현실이 좀 이렇게 빠르게 바뀔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지를 좀 더 판타지성을 좀 넣어가지고 좀 다른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가 서진에게 건넨 키 있잖아요. 그 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 의미의 키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을 여는 키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어떤 좀 은유적인 의미에서 그런 측면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열쇠는 이제 서진과 유지가 함께 가려고 했던 그 돈을 모으던 그 상자의 열쇠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제 서랍 속에서 혼자 숨겨왔던 이제 서진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이제 비밀을 너에게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도 이제 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사실 감독님 영화 보면 그 블랙 뷰티 단편하고 신에게 보낸 편지 홍보까지 보면 사실 계속 일관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항상 그 10대 여성이 나오고 그다음 10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가족, 특히 엄마의 존재 이 둘 사이 어떤 관계에 인해서 단편 두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관심을 이렇게 갈구하는 인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로부터 탈출하는 인물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 10대 여성과 부모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저랑 엄마는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이고 약간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그 제가 느꼈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그 엄마로 제가 이제 대변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신 부끄러운 라이언님 좀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인물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한데 혹시 이 영화를 소설로 조금 더 길게 써보실 생각도 있으신지. 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고 그 하반기에 제가 그 SF 그 중편 어떤 기획전 같은 거를 이제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헝거 얘기를 써볼까 이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획전 소설인가요? 아니면 네네네. 중편 소설. 예. 네. 그때 혹시나 나오면 또 기대를 갖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어쨌든 그 감독님의 이런 어쨌든 첫 영화 장편 영화를 찍으시고 개봉을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소감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 대한 인사와 앞으로 이제 이후의 계획들, 차기작이나 영화가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준비하고 계신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맺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되게 깊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조금 긴장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가면서 그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것들이 어쨌든 좀 다 즐거운 감상이 아니었더라도 저희 영화에 대해서 좀 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주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질문에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 가면서 좀 더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객분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이제 시기에 조금 특이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도 그렇고 좀 더 이제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유나 배우랑 같이 하다가 이제 혼자 하려니까 되게 깊은 질문들도 해주시고 해서 그 답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차기작. 네. 뭐 쓰고 있는 게 있긴 한데요. 그것도 약간 또 SF인가요? SF는 아직은 아니고 그 심리 스릴러나 약간 밀실에 관련된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헝거는 이후에도 계속 상영이 될 예정이니까 주변에 많은 소문 내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 좋았던 분들은 다시 인차 관람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헝거의 관객과의 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